저는 처음으로 바른사회 시민회의에 정치 토론회에 왔는데 우선 보수적 가치를 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 존경과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성원을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당백일당천에 그런 우리 애국심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김태호 박사님께서 이 본문을 보내주기 전에 전화를 받고 간략히 전화름대로 정리를 좀 하다를 했는데 이 내용을 바꿔보니까 상당 부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게 같으니까 여기가 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감안하시고 조금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드 배치의 본질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정말 무리한 이 사드 보복과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이 방어력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방어력 보강 차원에서 추진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스스로가 미국과 함께 결정한 주권적이고 또 아주 자위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격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방어적인 조치의 일환입니다.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방어용 이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2, 3가 북한 미사일의 주축이 스커드하고 노동인데 이 스커드 특히 노동을 고각으로 발사했을 때 스커드 패트리어트 가지고는 요격을 하기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실상 2014년 당시 그 연합사령관이셨던 스카페로트 장군이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이 첨단화된 이 요격용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한국민도 보호하고 주한미군도 보호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럼 왜 부족하냐? 요격 고도가 우선 20-30km 뿐이 안 된다. 그리고 요격을 하더라도 그 핀포인트, 포인트 디펜스 하나의 어떤 국지 방공용 뿐이 안 되고 이 고도가 20-30km 뿐이 안 되다 보니까 요격 기회도 사실상 한 번뿐이고 그리고 발사 속도도 대략 마하 한 7, 8 정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하 15로 가속이 돼서 내려오는 이런 노동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제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버겁다.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무기 체계를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드는 요격 고도가 하층 그러니까 종말 단계이긴 하지만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다. 40에서 약 150km가 되고요. 아까 이제 비교해서 얘기한다면은 사드가 국지 방공용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광역 방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적어도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광역용이고 또 교전 기회가 아까는 패트리어트는 한 번 정도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층 방어를 할 수 있다. 최소한 2번 이상의 교전 기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가 40에서 150km 가까이 되니까 대략 한 100km를 대기권으로 본다면 대기권 밖에서 한 번, 대기권 안에서 한두 번 정도 할 수도 있고
또 대기권 내에 들어가고 그래도 대략 이 패트리어트가 밑에서 한번 준비하는 동안에 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는 최소한 2회 이상의 교전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발사 속도도 현존하는 노동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을 탑재해서 또는 화학탄을 탑재해서 사격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공중에서 요격을 하면은 근거리에서 요격하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도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40km 이상의 그 고도에서 요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EMP라든지 핵과 화학탄 같은 것이 사실상 지상에 떨어질 때는 거의 무력화된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상 상당히 효과적이고 미국이 개발한 현재까지의 무기 체계로서는 가장 최첨단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는 이제 뭐 보도가 돼서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군이 킬체인과 KMMD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전력계획상으로 보면은 대략 202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때의 전력 공백을 사드가 들어와서 메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뭐 중국의 반대에도 개의치 않고 들어와서 일단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비는 교전 통제소를 포함해서 레이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우리 김 박사님 설명이 있었지만 이 TM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을 쏘면은 그 총에 가늠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모드 레이더는 일본에 갖다 놔은 FBM 레이더하고 이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사격 통제 이 발사용 그 발사대가 오면은 이 사격 통제를 하기 위해서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반드시 같이 붙여 다녀야 되는 이런 그 어떤 선택 사용용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레이더다. 그리고 그 사거리는 대략 한 600에서 800km 정도 나가기 때문에 중국의 뭐 국경선 부근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사실상 우리의 어떤 그 방어적 수요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무기 체계가 미국의 무기 체계고 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에게 공연을 하게 되면 근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사실상 기지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 사드 보복을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자세히 김 박사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제정신이 지금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일련의 조치를 보면 다분히 이것은 이 어떤 국가든지 무기 체계를 갖다가 어떤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자위용 방어용 무기를 갖다가 일찍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다분히 우리 주권에 대한 내정 간섭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주 전방위적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행태는 대국은커녕 2류 3류 국가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치졸한 행태, 그리고 더욱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이 노골적인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사실 어떤 의미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중국이 사드의 반대의 명분으로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중 간의 이 전략적 안정성을 해친다. 또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과연 그런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국에 배치되는 이 발사대 자체는 그렇다고 치고
레이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발사대하고 같이 붙여 다니는 필수용 그 TM 터미널 모드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사거리 자체가 중국에게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지향하는 바가 하늘을 보고 있고 북쪽을 보고 있는 것이 중국을 내륙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도달이다. 현재 어느 세계의 무기체계도 하늘을 날아가서 가는 레이더의 이 감시 범위가 하늘에서 다시 꺾어져 가지고 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첨단 무기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같이 맞짱을 두고 중국 사람 만나서 너희 안보 이익을 침해한 것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거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토의하도록 합시다. 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MD 하는데 사실은 뭐 MD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MD 구축이 아니고 우리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일본은 MD의 MOA를 서로 미국과 맺었고 무기 체계를 예를 들어서 그 SM3라고 하는 500km 가까이 나가는 이런 무기 체계를 공동 생산하면서 같이 훈련도 하고 예산도 들이고 그리고 MOA를 맺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MD입니다. 이거하고 한미연합작전을 위해서 한미연합작전을 한다면 당연히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 운영성과 정보 공유는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interoperability라고 합니다. interoperability. 이 상호 운영성과 MD를 혼돈해서 이 뭐 MD 체계의 어떤 그걸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표현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드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일 뿐만 아니고 중국 자체도 제가 여기 했는데 내이멍구에 지금 3,000km 가까이 가는 최신형 이 레이더를 갖다 놓고 이미 해룡 장성에는 여기 수천 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한 5,000km가 더 나가는 레이더입니다. 그런 레이더를 중국이 지금 이쪽 그 해룡 장성에 배치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자기도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이런 그 주한미군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레이더 배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도대체 어느 도단이다.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그냥 것이만은 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고 그것도 우리 그 어떤 이 여론에 대해 여론을 갖다가 한 이런 그 중국의 한국 때리기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일련의 보복 조치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동안의 민낯을 우리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중국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또 중국에서의 반한 또는 뭐 혐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국 내에서도 사실은 아주 반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제적으로도 지금 더 퍼지고 있다. 2008년에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에 중국에 대한 그 친중적인 어떤 이런 여론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다행이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의 자충수가 됐고 소탐 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달 남짓 되었고 아직까지 이 어떤 그 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동맹에 관해서는 이미 뭐 명확하고 그동안 그 오바마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하여간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원론적인 입장은 미국이 취해왔고 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에 관해서도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하였고 지난주에 방한했던 틸러슨 장관도 중국의 사드 조치는 불필요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이 이제 중국에 가서 왕이 부장과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만은 뭐 정확한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인 조제프 윤의 그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틸러슨 장관이 왕이 부장에게 사드로 한국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말을 분명하게 전했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중국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정한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있는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더 미국의 명확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무기이고 또 한국인 약자인 한국만 괴롭히고 있어서 미국의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계속 확산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 확산과 함께 까딱 잘못하면은 이 반미 감정으로 이 전이가 될 그럴 휘발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좀 더 더 늦지 않게끔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건전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이 조이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과도 정부의 이 바람직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미국의 어떤 적절한 조치가 실기하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에 참 치졸하다고 하는 것이 뭐 말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사실은 조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과도한 조치를 해서 오히려 이 중국이 좀 유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래서 유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 말려 들어가지 않고 아주 그 참 절제되고 성숙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여론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어떤 공식적으로는 적어도 이런 톤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장기적인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우리 시민단체가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감정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중국이 이 자기들의 조치가 그래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론이 나눠져 있고 또 정치권과 일부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 또 정권이 바뀌면은 사드 관련된 정책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 힘이 약하고 우리가 약한 골이다라고 하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좀 단합된 자세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우리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면서도 국론이 분열되고 마치 이미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바꿀 수 있다는 듯한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뭐 보복이 두렵거나 또는 단기적 손실을 겁내서
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은 제가 볼 때 아주 국제적인 우선거리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더 큰 어떤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하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그 어떤 성숙한 대응은 좋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입장을 좀 확실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로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베트남과 같은 우리 교훈을 좀 배우자. 2014년도에 중국이 이 베트남에 대해서 그 파네셀 군대 일대에서 이 시추선 같은 것을 갖다 놨을 때 베트남 이 국민들이 취했던 자세는 정말 단호하고 그 수십 명이 죽었고 공장이 수십 개가 이 베트남에 있는 중국 공장이 불탄 바가 있습니다. 설몇이 중국이 그 시추선을 갖다가 임무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발뺌을 했습니다. 이런 베트남 필요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앞장서서 국민 단합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과 우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진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새 그 일종의 뭐 화두라고도 할 수 있는 자강의식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강의식을 우리가 좀 더 이 운동을 해서 방어용 무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틸러슨이 한중일 방문을 끝나고 비행기에 가면서 물론 뭐 저는 수사적인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자위적인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무기 개발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작년에 그 북한의 SMBL 발사가 했을 때 어떤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심지어는 우리 독자적 핵무장까지도 좀 더 이런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폭넓게 우리도 공격용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전략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중국이나 이런 데 조금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